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직업상담사 저와 같이 이번 시간에 직업 심리학 한번 탐구해 볼까요? 직업 심리학. 심리학을 직업과 연관돼서 보는 건데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핵심 내용을 포인트 핵심을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테마별로 주제를 묶어봤죠. 주제별로 테마별로 묶어봤는데요. 제일 처음에 변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변인. 자, 변인이라는 것은 뭐냐? 자, 변인이라는 것을 알아볼 때 일단 변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기 전에 연구란 왜 하느냐? 이제 연구는 왜 하느냐? 연구는 왜 하나? 연구는 전 연구할 때마다 띠리띠리 연구 생각이 나는데 연구는 왜 하냐? 왜 할까요? 궁금하니까 하는 거죠. 다양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궁금하니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이니까 이러죠. 과연 내가 구직 활동을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아주 자아유능감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심리학 관계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효능감이라는 건 우리가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거든요. 셀프 에피커시. 효능감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사회학습에서 이제 좀 나타날 사람인데 알버트 반주라가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 특정 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확신이 자기 효능감이에요. 근데 이제 구직을 하는 사람은 이 효능감이 정도에 따라서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착안해서 자기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한번 실시해 보기로 했어요. 자기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결국 어떤 구직 활동과 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구직 활동에 저희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지도 교수님이 모든 연구 미친 연구다. 그래서 미치는 효과.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서 한다는 거 과연 자기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더니 그것이 구직 활동에 으쌰으쌰 하게끔 하느냐 아니면 별 차이 없더라 그죠. 그렇지만은 연구자는 자기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자는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여기서 연구자가 어떤 것의 원인이라고 규정하는 변인이 있어요. 그거에 영향을 받는 변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연구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변인이 있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결과로 간주되는 변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가 원인이라고 하는 간주되는 그 변인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거 시험에도 엄청 잘 나와요. 1, 2차 다 잘 나와요. 자, 그걸 무슨 변인을 한다? 독립 변인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연구에 있어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결과라고 간주하면 따라다니니까 그걸 종속 변인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구에 있어서 원인이라고 간주하는 변인, 그거에 영향을 받는 변인, 그것을 그 관계를 궁금해서 보통 실험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내용을 보시면요. 독립 변인, independent variable 다른 변인에게 작용하거나 다른 변인을 예언하거나 다른 변인을 설명해 주는 변인이다. 연구자가 뭐라고 간주한다? 원인이라고 규정하는 변인이다. 종속 변인, dependent variable은 다른 변인, 독립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인이다. 그래서 연구자가 뭐라고? 결과로 간주하는 변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알았을 때, 연구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변인 독립변인이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종속변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재 나온 건 매개변인은 무엇인가? 매개변인. 가외변인과 매개변인 엄격하게 말하면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지만은, 연구자는 독립변인의 효과를 보고 싶어 한다란 말이에요. 독립변인의 효과를 보고 싶어 하면은 다른 변인이 끼어들지 않도록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근데 독립변인이 아니면서도 구직 활동에 미치는 기타의 변인, 그래서 가외 변인. 독립변인이 아니면서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끼어드는 변인, 그것이 매개 변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독립 변인이 아니면서도 어디에?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인을 뭘 한다? 매개 변인, 기타 등등의 변인을 가외 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는 왜 하느냐? 변인 간의 관계가 궁금해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변인 간의 관계. 지금 제가 이제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자아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효과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건 뭐예요? 커피가 어디 해볼까요? 커피가 여러분 치매에 연관성이 있다 들어보셨어요? 뇌암에 연관이 있다 들어보셨어요? 맞대요. 커피가 뇌암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뇌암을 방지한다는 거죠. 또 커피가 치매에도 예방이 있대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화들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커피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 비만보다는 더 정확한 걸 지방분해. 자, 커피가 지방분해를 촉진할까요? 방해할까요? 보통 촉진한다고 생각하죠? 아, 그럼 제가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커피가 일정 잔수 이상 저처럼 카페인을 많이 마시게 되면 물론 커피에다 설탕 넣고 프림 넣고 먹고 나서 살쪘다고 말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냥 있잖아요. 그거 그 아메리카노 칼로리 있어요? 없어? 없죠. 그런데 그 칼로리 없는 그 커피가 지방 분해를 방해한다는 사실 제가 어떤 연구 결과에서 보고 화들짝 놀랬지 뭐예요. 일정 잔수 이상을 마시면은 저는 왜 커피를 마시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지방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양이 지나치면은 분해하는 걸 막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커피가 비만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화들짝 놀랐거든요. 여기서 뭐예요? 커피가 무슨 변인? 독립변인, 비만, 지방분해 무슨 변인? 종속변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변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아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효과. 자, 연구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변인 무슨 변인? 독립변인. 연구에서 결과로 간주하는 변인 무슨 변인? 종속변인입니다. 두 번째 테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척도,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교재 1번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놨어요. 이것도 이제 저기 넣은 거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주제들, 핵심 주제들을 뽑아 놓은 거거든요. 척도라는 것은 항상 순서대로 이거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다루는데요. 항상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척도라는 건 뭐냐? 연구는 왜 하냐 그랬죠. 연구자가 궁금해서요.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는 그 앞에 많은 설문지 체크하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척도가 명명일 수도 있고 서열일 수도 있고 등간일 수도 있고 비율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통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통계 처리하는 방법까지는 깊게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방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율 척도일 때는 뭐 중앙치가 어쩌고 평균치가 어쩌고 가감승제가 어쩌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담고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걸 정의는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명명척도라는 것은 수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수치를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시면 예를 들어 설문지 앞에 연구자가 이 설문은 연구에 의해서만 쓰겠다, 연구 자료로만 쓰겠습니다 하고서 설문 조회해서 데이터를 얻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당신의 성별, 이름도 있겠죠. 성별은요, 남자냐 여자냐, 학력, 뭐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예를 들어 사는 지역, 그죠? 수입, 연봉, 자 100만 원. 국가는 정확히 정해서 해야 되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보면요 100만 원 미만 1, 200, 3, 400, 10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알고 싶으세요? 혈액형이요? 좋아요. 뭐 혈액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혈액이 아니라 혈액형 이렇게 A, B, O, B 이렇게 있을 때 꼭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있어서 연구자는 이렇게 잘 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대로 이제 할 때 이걸 데이터를 얻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통계 처리하는데 한 명의 데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성별은 남자 여기 체크 있어요. 학력은 대학원졸, 수입 좀 많은 것 같까요? 500에서 500 이상, 혈액형 A형 이렇게 체킹했다면 이걸 갖다가 통계 처리하면 펀칭을 해야 돼요. 숫자를 매겨주는 거예요. 그 숫자는 어느 거에도 상관없어요. 1, 2, 1, 2, 3, 4, 1, 2, 3, 4 친절하게 예를 들으니까 제가 쓰는 거예요.
이랬을 때 코딩이라는 걸 하는 거죠. 펀칭을 하면서 이 사람의 데이터는 쭉 있겠지만 여기 있으니까 1, 4, 1 이렇게 쭉 코딩이 되는 거예요. 요때 요게 뭐냐는 거죠. 요게 그거에서 그러니까 명명척도는 수치상의 차이로 부여한 수치 차이로 같다 다르다 차이 정보만 나타나는 것이 명명척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성별은 남자를 1로 주고 여자를 1로 펀칭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다 있죠? 그쵸? 남자는 10땡땡땡땡 하고 여자는요 20땡땡 2000년도에는 30땡땡 40땡땡 이랬죠. 그거는 1은 남자다 2는 여자다. 그러니까 부여한 수치상의 차이로 같다 다르다만 나타내는 척도가 무슨 척도이다? 명명척도라는 이름만 다르다 이거죠. 운동선수 백넘버 자, 뭐 잘한다고 번호가 높아갖고 못한다고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7번이면 누구고 10번이면 누구고 좋아하는 번호들 있죠? 그걸 같다 다르다만 나타내는 척도가 뭐다? 명명척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척도의 종류를 반드시 알 때는 순서대로 명명, 서열, 등간, 비율 이렇게 가라고 했죠. 그러면 뭐냐? 서열 척도는 뭐냐면요. 차이 정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수치상의 차이로 차이 정보 플러스 차이 정보 갖고 오는 거예요. 플러스 그 순위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는 척도가 서열 척도예요. 자, 그래서 명명 척도는 이제 글 써드려야지. 자,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한 가지씩만 적을게요. 주민등록번호. 자, 수치상의 차이로 같다 다르다 나타나니까. 자, 서열 척도는 차이 정보 플러스 그 순서도 정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반등수 같은 거예요. 반등수가 1등, 2등, 3등, 4등, 5등. 선생님이 이렇게 등수를 매기잖아요. 등수를 1등 앉고 2등 앉고 3등, 4등, 5등 앉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1과 2가 1하고 2 같은 건 아니죠. 2하고 2하고 같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명명척도는 남자가 일을 하든 여자가 일을 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근데 서열척도는 야 내가 일할래. 돼요 안 돼요? 같다 다르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순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 2, 3, 4가 차이뿐만 아니라 그 서열도 주는 척도가 서열척도죠. 그런데 보세요. 자, 1등 몇 점 맞게 할까요? 우리 99점 줄까요? 99점이에요. 2등은 몇 점 맞았냐면요. 제가 98점이래요. 아유, 98점. 3등은 몇 점이죠? 90점이에요. 3등까지만 할래요. 2등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1점 차이로 몇 등 해서 2등 했는데 내 뒤도 인간의 수성이 그렇잖아요. 내 뒤도 1점 차이로 97이라면 그냥 내가 2등 한 거도 다행이다 할 텐데 내 뒤는 나랑 몇 점 차이 나네. 8점 차이나 나는데도 몇 등이에요? 3등이에요. 나는 1등과 1점 차이인데 2등이고요. 신경질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과 2의 차이하고 2와 3의 차이, 물론 3과 4의 차이죠.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1과 2와 3의 차이가 동일한 것은 뭐냐? 그것이 등간 척도예요. 그러니까 차이 정보 플러스 순위 정보 플러스 그 동간서,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등간 척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온도예요. 자, 등간 척도는 이렇게, 다른 거는 기술하는 게 쉬우니까 이것만 기술하면요. 수치상의 차이가 실제 측정한 속성 간의 차이와 속성 간의 차이와 동일한 숫자 집합. 동일한 숫자 집합. 이렇게 기술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등간 척도를 대표적으로 온도라고 그랬어요. 온도는 0과 5, 5와 10, 15와 20.
간격이 다 어떻게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온도는 자 수치상의 차이가 죄송합니다. 실제 측정한 속성 간의 차이와 동일한 숫자 집합이 등간 척도인데 등간 혹은 동간 척도예요. 자, 온도는 뭐가 있냐면은 상대적인 0점이 있지 절대 0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온도 0입니다. 온도의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0이라는 온도 속성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에 비해서 0이라는 거고 플러스에 비해서 0이라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0이라고 얘기한 거지만 절대적이 0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무슨 소리냐? 어저께가 온도 10도였어요. 오늘 20도예요. 여러분 어저께보다 오늘 2배 덥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절대 0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0점이 있는 건 뭐냐? 통계 처리를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술도 가장 쉬운 거. 자, 차이 정보 플러스 수의 순위 서열에 관한 서열이라고 적을게요. 서열 정보 플러스 동간성 플러스 수의 비율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는 척도가 비율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있냐면은 절대 0점이 있어요. 절대 0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대표적인 거 얘기해 줄까요? 가격이에요. 가격이나 시청률 한 가지만. 0이 되는 순간에 그 속성이 사라지는 게 절대 0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되는 순간에 그 속성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너 얼마 주고 샀어 그거? 나 100원 주고 샀는데 난 200원 주고 샀어. 그러면은 내가 쟤보다 2배 비싸게 주고 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난 돈 하나도 안 냈어요. 가격이 0원이라는 건 가격의 속성이 없는 거죠. 자, 야 어저께 그 TV 몇 프로 시청했대? 0%야. 아무도 시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든가 시청률은 0점이 살아있는 거예요. 절대 0. 0이면은 그 속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계 처리가 가능한 것이 뭐다? 비율 척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상담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심리학 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부터 하냐? 심리학은 통계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료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 심리학은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과학은 뭐냐?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니까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마별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바로 들어가서 이게 뭘까? 어려운 거 아닐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명, 서열, 등감, 비율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척도했습니다. 3번 볼까요? 신뢰도. 지금 제가 여기 기술하는 건 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정말 아까울 정도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뢰도 보시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신뢰도, 여러분, 신뢰한다는 말, 이제 제가 용어 정리면 신뢰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뢰한다는 건 뭘까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으세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왜 못 믿어요? 왜 너 나를 왜 못 믿어? 네가 하도 이랬다 저랬다 이거 못 믿지? 그죠? 신뢰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변덕스럽다는 얘기는 변덕스러운 사람 믿어야 안 믿어요? 못 믿는 까닭은 뭐예요? 이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할지 예측이 가능하다 불가능.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고 얘기죠?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변덕스러운 사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그 다음에 뭐 할 수가 없다.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사람. 그러면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사람 어떻게 해요? 안정적이니까 그 값이 그 사람이 태도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거죠. 그것이 뭐예요? 믿는다는 거,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심리 검사 도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재어주기 때문에 그 검사 도구를 믿을 수 있는가 보는 것이 신뢰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걸 측정했을 때 예측 가능한 개념이 무엇이다? 신뢰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측정 도구가, 검사 도구, 심리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한 능력. 다시 말하면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이 뭘 한다? 신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검사라니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 가장 잘 드는 게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시험을 봤어요. 동일한 속성을 다시 봤을 때 믿은 거 고인수기 K의 시험을 봤을 때 지난번에 비슷한 수의 시험 봤을 때 95점이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봤을 때, 근데 두 번째 봤을 때는 동일한 속성을 재고 있는데 70점이 나왔어요. 세 번째 봤을 때는 다시 또 50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실력이 어때요? 들쑥날쑥 믿을 수가 없죠. 제대로 재고 있다면 이 범주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야지만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신뢰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신뢰도는 다시 말하면 검사 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일관되게 그 속성을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 뭐다? 신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이제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학 내적 합치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 첫 번째, 검사, 재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자, 검사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기술을 하면 동일한 검사 도구가 한 가지 검사 도구를 동일한 검사 도구를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대상에게 처음 검사하고 재검사해서 서로 간의 검사에 상관을 보는 거예요. 동일한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른 것은 검사 도구도 같아요. 대상도 같아요. 환경도 같아요. 다른 것은 오로지 시간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오는지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안정성 계수라고 이렇게 별칭이 있어요. 그런데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했던 검사를 또 하기 때문에 비슷한 값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신뢰도, 그러니까 동일하게 비슷한 것이 나오고 상당히 높은 걸 뭐라 하느냐? 신뢰도가 높아요. 하지만 했던 거 또 해놓고 야 바람직하다 하기는 좀 찝찝한 것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그러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야? 다른 것도 단점이 있지만 검사, 재검사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지난번에 했을 때랑 지금 했을 때랑은 다른 것은 시간만이에요. 시간 차이 때문에 단점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점수가 그 다음에 안 나오게끔 하는 것은 일단 뭐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을 합니다. 개인적인 요인은 뭐냐? 개인이 변화해서 성숙했어요. 아니면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그때의 기분이라든가 피로도 이런 것 등이 검사 받을 때 영향이 있고요. 또한 환경적인 건 뭐냐? 아이 시끄러워요. 소음. 깜짝 놀라셨어요? 날씨, 기타 등등의 영향을 받아서 점수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은 이런 것도 영향을 받지만 그래서 단점,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은 시험에 참 잘 나왔어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검사 도구 효과 하는데 직업 상담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쓰면 2월 효과. 2월 효과. 두 번째, 반응 민감성 효과. 세 번째, 측정 속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달라지는 건 오로지 뭐만 달라져요?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오냐. 그래서 안정성 계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시간만 달라요. 그래서 2월 효과는 뭐냐. 했던 검사 또 와요. 시간 간격이 짧을 때 처음 검사가 넘어오는 거예요. 처음 검사에 뭐가? 기억이 넘어오는 거. 연습 효과가 있는 거죠. 연습 효과. 그 다음에 반응 민감성 효과는 처음 측정과 재측정 사이 기간이 길 때 그 사이에 새로운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측정 속성의 변화도 어떻다? 시간 간격이 길을 때 개인이 변해서 그 처음 측정하고 재측정의 점수 차이가 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신뢰도 계수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두 번째, 동형 검사 신뢰도는 그야말로 동형이에요. 문항수 같아야 되고 답지수 같아야 돼요. 측정하는 내용이 같지만은 다르게 기술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역을 측정하지만은 표현상으로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수학이 아닌 다음에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떻다. 전문가라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좋은 건 뭐냐?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발생하는 시간에 의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동형검사 신뢰도 단점은 전문가라도 만들기가 어렵다. 이것이 단점입니다. 자,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좀 부적당하거나 동형검사 신뢰도는 만들기 어렵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이 반분 신뢰도입니다. 반분 신뢰도는 처음에 검사를 실시해요. 실시한 후에 이 검사를 갖다가 실시한 후 이 검사를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전후로 나누든지 홀짝으로 나눌 수 있고 난수표법에 의해서 나눌 수 있지만 나눠서 두 개의 독립 검사로 취급해서 서로 간의 상관을 보는 것이 반분 신뢰도예요. 반분 신뢰도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부적당하거나 동형검사 신뢰도를 만들기 어려울 때 쓰는 거. 검사를 실시한 후에 얘를 적절히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반으로 나눈 것이 얼마나 처음에 잘 합치되는지 일치되는지 그래서 내적 합치도 혹은 내적 일관성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분하는 법에 따라서 반분법은 전후법이 있고요. 앞뒤로 쪼개기 아니면 홀짝으로 쪼개기 기후법 아니면 난수표에 의해서 배분하는 법 짝진 임의 배치법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전후로 쪼갤 때랑 홀짝으로 쪼갤 때랑 단일한 신뢰도가 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반분 신뢰도의 단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하면요. 뭐가 있냐면은 문항 내적 합치도. 시험에는 문항 내적 합치도는 잘 나오진 않았어요. 문항 내적 합치도는 자, 반분 신뢰도는 반쪽 쪽에서 내적으로 얼마나 잘 합치되냐 보는 것이 반분 신뢰도라고 그랬죠. 문항 내적 합치도는 무엇을 보는 거냐? 문항 하나하나를 독립검사로 취급해서 서로 간의 상관을 보는 것이 문항 내적 합치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아니오로 구성된 문항에는 쿠더 리차드슨 공식으로 교정해 주고요. 쿠더 리차드슨 공식은 뭐 우리 KR 21, 20, 21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말고 그냥 쿠더 리차드슨 공식에서 어떻게 구성된 것? 진위형으로 구성된 문항은 쿠더 리차드슨 공식을 해주고 다른 것, 예, 아니요 말고 다른 답지들은 어떤 걸로 했냐면 크롬바흐 알파. 그래서 크롬바흐 알파 하면은 우리가 신뢰도 계수구나 라고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뢰도를 검증하는 종류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항 내적 합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당도를 보게 되면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타당도도 검사 도구에서 타당도를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뢰도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재고자 하는 걸 쟀느냐 한다면은 타당도는 충실하게 다 쟀느냐라는 걸 보는 것이 타당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키를 잴 때는 줄자로 재는 것이 정확하게 재는 거죠. 근데 이제 충실하게 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신뢰도를 수립하기가 훨씬 더 쉽지만 타당도가 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도는 평가 도구가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측정한다, 그 무엇을 측정했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타당도가 있으면은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는 연구에서의 타당도예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독립변인, 종속변인 있죠. 내적 타당도는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오로지 독립변이 효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내적 타당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연구에서 타당도입니다. 외적 타당도는 뭐냐? 제한된 상황이 아니어서 이 연구 결과를 어디에서나 접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일반화 가능성을 외적 타당도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을 통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검증하고 싶은 타당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보시면 외적 타당도, 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그런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정도, 일반화 가능성이 외적 타당도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평가 도구의 타당도, 검사의 타당도는 이것도 역시 타당도를 검증하는 종류입니다. 우리가 내용 타당도, 이렇게 내용 타당도하고 안면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의 종류입니다.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검사에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출제하느냐라는 것. 그걸 보는 거.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전 내용을 골고루 출제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내용 타당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보러 가잖아요. 직업심리학 보면은 출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범주가 있잖아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여기서 내겠습니다 하는데 골고루 다 냈군 하고 보는 것이 뭐예요? 내용 타당도예요. 골고루 다 냈다고, 그냥 하지만 사칙연산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내겠다고 했으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골고루 있어야 되죠? 그걸 갖다 두고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을 보면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을 본다는 것이 핵심. 안면 타당도도 내용을 보는 건데 뭐냐면은 이것은 검사 도구가 무엇을 측정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측정한다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누구 입장에서? 수검자 입장에서. 수검자 입장에서 직업상담사 시험 갔군. 지능검사 갔군. 성격검사 갔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검자 입장에서 검사 도구가 측정한다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야. 이것이 안면 타당도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타당도는 아니에요. 피검자가 그 영역에 좀 알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거 준거 타당도 있죠. 준거 타당도. 번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준거 타당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업 상담에서는 준거 타당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인사관리 때문에 선발 배치 훈련할 때 어떤 예언에 대한 그 의사결정의 설득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준거 타당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있어요.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 혹은 공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예언 타당도는 준거 타당도는 뭐냐? 검사와 준거 검사와 준거 검사의 상관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와 준거 검사의 상관을 통해서 하는데 예언 타당도는
한 검사가 피검자의 미래의 행동이나 특성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언해 주는지 보는 것이 예언 타당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사시험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뽑는 까닭은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할 거예요? 일을 잘할 거라는 기대 때문이죠. 그래서 입사시험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직무수행도 잘한다면 입사시험은 직무수행에 대해서 무엇을 잘해준다? 예언을 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검사가 피검자의 미래의 행동이나 특성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언해 주는지, 그것이 뭐다? 예언 타당도예요. 중거 타당도 한 종류. 자, 그러면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는 뭐냐? 그것도 역시 검사와 중거 검사의 상관으로 검증을 하는 건데, 자, 새로 개발된 검사, 뉴 테스트, 새로 개발된 검사와 기존의 타당도가 인정된 검사, 예를 들어서 제 뉴 잉글리시 영어 검사예요. 그래서 토익, 영어면은 영어, 지능이면 지능, 성격이면 성격. 새로 개발된 검사가 기존의 토익은 타당도가 인정됐어요. 공인됐어요. 기존의 타당도가 인정된 동일한 속성의 검사와의 상관을 통해서 새로 개발된 검사의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토익에서 성적이 높다면은 대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동시 타당도 혹은 공인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중고 타당도의 종류는 두 가지,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습니다. 직업 상담에서는 중거 타당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예언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인 타당도. 구성 타당도라는 것은 심리 검사의 메뉴, 구성 개념이 얼마만큼 제대로 잘 되어 있느냐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성 타당도는 가장 많은 종류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구성 타당도인데, 첫 번째 발달적 변화, 두 번째 요인 분석, 세 번째 수렴 타당도하고 변별 타당도가 있습니다.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가 있는데, 자, 발달적 변화는 어떤 검사는 해당이 되고 어떤 검사는 해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구성이 제대로 있다. 지능검사를 생각해 볼게요. 그 지능검사가, 어떠한 지능검사가 그 개인의 지능을 제대로 측정한 거라면 7살 때 측정한 지능하고 7살 때 하고 10세 때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발달 상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발달적 변화는 지능 검사와 같이 능력 검사는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성격이나 흥미 정서적 영역 검사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발달 변화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검사가 다 되는 것이냐, 능력 검사에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요인 분석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 간의 상호 관계를 봐서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주는 통계 기법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그러니까 요인 분석을 통해서 관계 있는 걸 깔끔하게 묶었으면 구성이 잘 되었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요인 분석입니다.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는 검사의 구성 개념이 제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론적으로 관계 있는 거, 지금 이론적으로 관계 있는 것과 높은 상관을 보여야 될 거고,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 관계 없는, 페이퍼랑 관계 없다라고 가정하면 관계 없는 것과는 상관이 어떻게 낮게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검사의 결과가 이론적으로 관계 있는 편인가, 어느 정도 상관을 보이는지, 그때 상관이 높으면 수렴 타당도가 높다 이럴 것이고, 이론적으로 관계 없는 것과는 상관계수가 낮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변별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화 보는 건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상관을 보니까 수로 나와요. 하지만
수렴타당도 변별타의 상관계수로 구성타당도를 수치화시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대비해 좀 정리를 하면 준거타당도는 상관을 보기 때문에 예언타당도, 동시타당도, 당연히 준거타당도 상관계수를 보니까 수치화돼요.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상관을 보니까 수치화돼요. 하지만 다른 것들이 다 상관계수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요인까지 보면은 구성타당도는 발달적 변화, 요인 분석,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 방법을 한번 볼게요. 연구 방법을 보시면요. 5번 이렇게 연구 방법. 연구는 우리가 이제 궁금한 양적 연구도 있고 질적 연구도 있어요. 양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량화시켜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양적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수량화시켜서 증명하겠다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통계 처리할 땐 수량화시켜서 보게 되는데 양적 연구, 실증한다는 객관적인 수량화시켜서 그러니까 심리학은 객관적인 학문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격 보는 거 할 때 성격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 기준 집단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심리학 검사거든요. 그래서 양적 연구라는 것은 실증적이면 객관적이에요. 실증은 보여줘봐. 그래, 이렇게 나왔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실제 관찰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에 관한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것. 그러면서 현상을 수량화시켜서 양적이니까 수량화시켜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양적 연구예요. 실증적, 객관적인 연구. 그러면 질적 연구는 뭐냐? 꼭 수량화시키고 안 시키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현상이 어떻게 수치화시켜서 이렇게 됐다고 다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 노란 사람의 객관적인 데이터 하나를 갖다가 이 사람 독특한 사례일 수 있는데 이를 갖다 어떻게 수치화시키냐는 거죠. 그렇지 않는 연구도 있다는 거야. 양적 연구의 대안으로. 그러니까는 양적 연구는 이 연구 자체는 자연과학 연구가 이렇잖아요. 수량화시켜서 비교하는 거, 실증하는 거. 자연과학적 실증적 연구를 사회과학으로 끌어들여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양적 연구인데 질적 연구는 모든 걸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러니까는 덜 체계적이고 수치를 덜 중요시해요. 관찰하는 것,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 연구가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질적 연구는 수량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질적 연구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직업 상담하는 건 생애 진로 사정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 상담에게 보시면은 아들러라는 개인주의 심리학자, 그 아들러의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가족관계를 중요시 생각하면서 내담자에 의해서 내담자 입을 통해서 내담자에 대한 객관적인 직업상담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질적 연구 절차 방법이 LCA입니다. 수량화시키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독특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것 질적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심리 검사 풀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